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다 적발된 사건 기억하시나요?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중국 외교관들이 국가 차원에서 벌인 충격적인 거짓말 사건 말입니다. 수만 명이 죽어가는 참혹한 재앙 현장에서 중국은 뻔뻔스럽게도 남의 공을 가로채려 했어요. 차나칼레 대교가 지진에 무너지지 않았다며 이건 우리 중국 기술이라고 전 세계에 허위 선전을 한 거죠.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리는 한국 기업들이 4년간 피땀 흘려 지은 작품이었거든요. 중국은 계약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더 황당한 건 지진 진원지에서 무려 1200km나 떨어진 다리를 두고 지진을 견뎠다고 우겼다는 점입니다. 이건 베를린에서 파리까지의 거리예요. 중국 주프랑스 대사관, 북아일랜드 총영사관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속아 넘어갔죠. 하지만 한 명의 용감한 구조공학자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중국의 완전한 굴욕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상대로 뻔뻔한 사기를 쳤다가 처참하게 망신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기술은 조용하지만 가짜는 시끄럽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에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로 MIT에서 구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UN 재난복구국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 재해 현장을 돌아다니는 게 제 업무입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탈루, 가지안테프 일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수만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죠. 저는 긴급 파견 명령을 받고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라본 튀르키예는 참혹했어요. 건물들이 종이집처럼 쓰러져 있었고 도로와 교량들도 대부분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나칼레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신기한 걸 봤어요. 차나칼레 1915대교가 멀쩡하게 서 있었거든요. 와, 이건 진짜 대단하다. 저는 차 안에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주변 모든 게 부서진 상황에서 저 거대한 다리만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북아일랜드 주재 중국 총영사가 트위터에 차나칼레 대교 사진을 올리며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 위대한 다리는 중국의 스촨 도로교량 건설 그룹이 건설했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이 규모 7.8의 강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 공식 계정까지 나서서 같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어요. 중국이 이런 대형 인프라까지 수출하고 있었나 싶어서 말이죠. 중국 기술, 정말 무서워졌구나. 저는 혼잣말을 하며 영상을 몇 번 더 봤어요. 중국 외교관들의 당당한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전 세계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CNN, BBC 할 것 없이 모두 중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칭찬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다리를 직접 본 순간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말 아무 손상도 없이 완벽하게 서 있었거든요. 길이가 4,608m에 달하는 거대한 현수교였는데 주탑 높이도 334m나 되어서 에펠탑보다도 높았어요. 저는 이 다리의 구조적 안정성을 감식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중국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 복구 작업에 참고하라는 지시였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정말 대단한 다리를 지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감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차나칼레 1915대교는 정말 경이로운 구조물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최고 수준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정말 최고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데. 저는 감탄하며 구조물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다리 내부 시설을 점검하러 들어가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지관리실 패널에 한국어로 된 표시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왜 한국어가 여기에?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어 표기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안전시설 곳곳에 위험, 출입금지, 안전모 착용 같은 한국어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비상대응 매뉴얼까지 한국어로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더 깊숙이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건설 당시 사용된 도면 일부가 보관함에 남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DLENC, SK 에코플랜트라는 회사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상하네. 이게 한국 회사 이름 같은데?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DLENC는 과거 대림산업이었고 SK 에코플랜트는 과거 SK건설이었습니다. 둘 다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 회사였어요. 그때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한국계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다리 구조 감식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많네요. 중국이 지었다고 하는데 한국어 표기가 너무 많아서요. 기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이다리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지었거든요.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계약조차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요. 중국 외교관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들이 지었다고 주장하는데요. 한국 언론에서 이미 다 보도했어요. DLENC와 SK 에코플랜트가 2017년에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공동 수주한 프로젝트라고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케이블 고정 장치에서 포스코 마크를 찾았고 현수교 주케이블 설계 사양서도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작업복 한 벌이 버려진 걸 찾았는데 거기에도 DLENC 로고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튀르키예 정부 공식 발표문, 국제건설업계 뉴스까지 모두 확인해봤어요. 놀랍게도 모든 자료에서 한국 기업들이 건설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야? 밤새도록 고민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함을 느낀 저는 다음 날 더 철저하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와 이번 지진 진원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봤더니 무려 120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자동차로 14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죠. 이게 지진을 견뎠다고 표현할 수 있나?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인데? 그때 현지 조사팀장인 마르코 바렌시아가 저를 찾아왔어요. 에밀리, 어떻습니까? 중국 기술이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마르코,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표기들, DLENC와 SK 에코플랜트 관련 자료들, 포스코 강제 마킹까지 말이에요. 마르코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어요. 에밀리, 이런 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중국과 불필요한 외교 분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건 순수하게 기술적 사실의 문제잖아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한국 언론 보도였습니다. 차나칼레 대교가 한국 기업이 건설했다는 사실이 정확하다는 내용이었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튀르키예 정부가 발주한 이 프로젝트를 DLENC와 SK 에코플랜트가 공동으로 수주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의 스촨 도로교량 건설 그룹이 이 프로젝트에 아예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가짜뉴스잖아. 저는 즉시 트위터를 확인해봤어요. 전 세계 네티즌들이 중국 외교관들의 거짓 주장을 맹렬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리는 지진 근처도 아니고 터키와 한국이 건설한 다리다. 당신은 외교관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다. 중국 공산당은 무너진 건물에 갇힌 피해자들까지 이용하려고 한다. 반응이 거세지자 북아일랜드 주재 중국 총영사는 급히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주프랑스 중국 대사관 트위터에는 여전히 그 거짓 영상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가는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게 얼마나 비윤리적인 행위인지 깨달았거든요. 진짜 기술자들의 4년간의 피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국가 이미지를 위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저는 그 순간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구조공학자로서, 진실을 사랑하는 한 인간으로서 이런 거짓을 절대 방치할 수 없었거든요. 결심을 굳힌 저는 현지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 관계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기석 소장이라는 분이었는데 DLENC와 SK 에코플랜트 공동 태스크포스의 현장 책임자였어요. 50대 후반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소장님, 정말 이 다리를 한국이 지었나요? 한기석 소장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가 4년 동안 밤낮 없이 피땀 흘려서 지었어요. 원래 2023년 10월 완공 예정이었는데
1년 7개월이나 앞당겨서 작년 3월에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자기들이 지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글쎄요. 아마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 다리가 워낙 대단하니까 말이에요. 한기석 소장은 저를 다리 곳곳으로 안내하며 설명해줬어요. 주케이블, 진동 제어 장치, 내진 설계까지 모든 게 한국 기술의 결정체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현수 케이블 설계는 우리만의 기술이에요. 중국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중국은 주로 강성에만 의존하는데 우리는 유연성과 강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지진이나 강풍에도 더 안전한 거죠. 저는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우월성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한기석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에밀리 박사님, 혹시 이 일을 국제적으로 알리실 생각이세요? 당연하죠.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중국 쪽에서 압력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정말로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밀리 박사님, 국제 질서에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굳이 진실을 들춰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이득을 따져야 하는 일인가요? 박사님의 커리어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기석 소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소장님, 혹시 결정적인 증거가 더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 주세요.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한기석 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설계도, 공정 기록, 우리 기술 특허 문건들까지요. USB를 받아든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한기석 소장에게서 받은 USB에 담긴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모든 설계도가 들어있었고 한국 기술진들의 4년간의 노고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중국 측 구조회사 내부에서 한국 설계를 도용하려 했던 기록까지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네. 저는 곧바로 유엔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달갑지 않아 했어요. 에밀리, 이런 민감한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마르코 바렌시아 부국장이 제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기술적 평가만 하고 끝내자고.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학술 커뮤니티를 통해 진실을 알리기로 한 거죠. 먼저 국제구조공학회 포럼에 관련 자료를 올렸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이 케이블 설계는 분명 한국 방식이다. 중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도 DLENC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 있는데 이건 확실히 그들 기술이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다니 충격이다. 반응이 거세지자 중국 측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봇 계정들을 동원해서 한국이 징징댄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어요. 심지어 위키피디아 차나칼레 대교 문서까지 무단으로 수정해서 중국이 건설한 것처럼 바꿔놨죠. 하지만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한 자료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반박해 나갔어요. 더 놀라운 건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심지어 중국 내부에서도 진실을 지켜라, 진짜 기술자를 존중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CNN, BBC 같은 주요 언론들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던 그들도 진실을 확인한 후에는 정정 보도를 내보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유엔 상부에서 제게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해온 거예요. 에밀리, 당신이 너무 나갔어. 외교적 파장을 생각해야지.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때로는 진실보다 평화가 더 중요해. 저는 실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편에 서주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엔지니어 커뮤니티, 진실을 사랑하는 네티즌들이 하나로 뭉쳐 중국의 거짓을 규탄했습니다. 중국의 반격은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그들은 국가 차원에서 정보 조작에 나섰어요. 수천 개의 가짜 계정을 동원해서 저를 개인 공격하기 시작했고
한국 기술을 폄하하는 글들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에밀리 손은 한국계라서 편파적이다. 한국이 중국 기술을 질투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건 서방의 중국 때리기 일환이다. 이런 식의 글들이 하루에 수백 개씩 올라왔어요. 심지어 제 개인정보까지 유출시켜서 협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거예요. 장루웨이라는 스촨 도로교량 건설그룹의 구조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익명으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저는 중국인이지만 양심상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 설계를 도용하려 했던 증거를 보내드립니다. 첨부된 파일들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회사가 몰래 한국 기술진들의 설계 도면을 빼내려 했던 기록, 심지어 한국 방식을 베껴서 우리 것이라고 하자는 내부 회의록까지 있었거든요. 이건 완전한 기술 도둑질 시도네요. 저는 이 자료를 즉시 국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단순히 잘못된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의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게 드러난 거니까요. 한편 한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차나칼레 대교 건설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을 찾아서 인터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밤낮 없이 일해서 만든 다리인데 중국이 자기들 거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4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을 빼앗기다니. 기술자들의 인터뷰가 방송되자 국제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땀 흘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미국의 한 유명 토크쇼에서는 제게 출연 요청이 왔어요. 에밀리 박사,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느꼈나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술자들의 노고는 결코 묻힐 수 없다는 것도요. 중국의 압박은 어땠나요?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세상이었을 겁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줬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유엔에서 차나칼레 대교 사건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예요. 중국과 한국,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죠. 기자회견장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몰렸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서 국제 정치의 핵심 이슈가 되어버렸거든요. 중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중국과 튀르키예의 우호를 상징하는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매서웠어요. 그럼 왜 DLENC와 SK 에코플랜트 관련 자료들이 다리 곳곳에서 발견되나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중국 대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한기석 소장이 준 USB와 장루웨이가 제공한 내부 자료들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구조공학자로서 오직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설계도, 시공 기록, 기술 특허, 그리고 중국 회사의 도용 시도 기록까지 모든 걸 공개했어요. 진짜 기술은 조용합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벽하죠. 다리 하나가 무너지지 않은 게 자랑이라면 그 다리를 만든 진짜 기술자들을 무시한 건 죄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 두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기자회견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한기석 소장도 무대에 올라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4년 동안 이 다리를 지으면서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기쁩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짜 기술자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자랑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지은 다리, 지진과 거짓말을 모두 견뎌내다. 침묵하는 기술의 승리. 한국 다리가 지진과 거짓을 동시에 견뎌냈다. 중국의 거짓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의 진가가 전 세계에 알려졌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저에게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오히려 진실 규명 공로를 인정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마르코, 저는 유엔을 그만두려고 해요. 왜? 이제 승진도 보장되는데.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DLENC에서 저에게 기술연구원 초빙연구원 자리를 제안했거든요. 한국의 우수한 건설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한국에 오니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겸손하지만 실력 있는 기술자들, 말없이 최선을 다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기석 소장과 함께 전 세계 대학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량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리는 일이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정직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늘 하는 말이었어요. 기술은 모든 인류의 것이지만 그 기술을 대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르다는 뜻이었죠. 몇 개월 후 저는 튀르키예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근처에서 지진 피해를 입었던 아이샤 카라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우신가요? 진실을 밝혀주셔서요. 그리고 우리를 구해준 다리가 누가 만든 건지 알게 해주셔서요. 아이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진이 났을 때 우리는 차나칼레 대교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피했어요. 그 다리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죽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것, 그게 진짜 기술의 의미였어요. 차나칼레 대교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히 강을 건너는 다리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다리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한국의 진짜 실력이 세상에 드러났다고요. 지금도 그 다리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벽한 모습으로요. 마치 그것을 만든 한국 기술자들처럼 말이에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2025년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지 않으면 미군 철수도 고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 이후 미 국방부는 브리핑을 돌연 취소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펜타곤에서 전략 분석을 담당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주한미군 철수론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충분히 독자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국방부가 갑자기 브리핑을 취소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망설이게 만들었을까요? 백악관 안보보좌관 리처드 헤인즈가 긴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세요. 정말 우리가 떠나도 괜찮은지 말이에요. 명령을 받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의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펜타곤 자료와 통계로만 판단해온 건 아닐까요? 3주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미 국방부가 브리핑을 취소한 진짜 이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한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펜타곤에서 전략 분석 업무를 맡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론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1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증액 요구를 거부하자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 발표한 거죠. 백악관 안보보좌관 리처드 헤인즈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군의 독자 방어 능력을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헤인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정말 버틸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국방부 고위 간부 스티븐 크로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중국 견제는 일본과 괌 기지로도 충분하죠. 전 CIA 한국 담당관 루카스 장도 동조했습니다. 한국군은 우리 장비와 공급망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요. 독자적 운용은 불가능합니다. 펜타곤 분석관 클레어 도슨만이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철수 후 한국이 다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중해야 해요. 결국 헤인즈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세요. 3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명령을 받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됐습니다. 수화물을 찾는데 고작 4분이 걸렸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니 여권에 도장 찍는 시간조차 아까운 듯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완벽하게 작동하더군요. 영상회의도 끊김없이 가능했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밤이 되자 서울 시내 LED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와는 차원이 다른 세련됨이었습니다. 택시기사 장태수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한국 처음이신가 봐요. 네, 업무차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요즘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입니다. 장 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펜타곤 자료와 통계로만 판단해온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1시였는데도 도심이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지하철은 여전히 운행 중이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실제 역량을 파악하고 주한미군 없이도 독자 방어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이미 공항에서부터 느낀 것들이 제 선입견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과연 3주 후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지금까지의 확신이 얼마나 정확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로 향했습니다. 한국군과의 합동 시뮬레이션 훈련에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평소 미군 교리에 익숙한 저로서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표준적인 나토 방식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죠. 최연수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씨, 오늘은 특별한 시나리오로 준비했습니다. 실제 한반도 지형과 기후를 최대한 반영한 상황이에요. 시뮬레이션 룸에 들어서자 거대한 디지털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 북쪽 산악 지형이 3차원으로 구현되어 있더군요. 미군 기준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최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적군이 북쪽에서 남진하고 있고 우리는 이 산악 지형에서 방어해야 합니다. 미군 교리대로 해보시죠. 저는 자신있게 표준 방어 전술을 적용했습니다. 고지점 확보, 화력 집중, 보급선 유지. 펜타곤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방식이었죠. 첫 30분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됐어요. 갑자기 기상 조건이 악화됐다는 설정이 나왔습니다. 안개가 끼고 시야가 제로에 가까워졌죠. 제가 배치한 부대들이 하나둘씩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 대령이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군 매뉴얼에는 이런 극단적 기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안개가 거칠 때까지 말이죠. 시간이 없습니다. 적군이 계속 진격하고 있어요. 최 대령이 냉정하게 알렸습니다. 결국 제 부대는 포위됐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죠.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제 한국군의 차례였습니다. 최 대령이 직접 지휘를 맡았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안개였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죠. 우리는 이 산을 60년간 지켜왔습니다. 최 대령이 말했어요. 모든 계곡과 능선을 외우고 있죠. 안개는 적에게만 불리합니다. 한국군은 안개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적군이 시야를 잃은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산길을 훤히 아는 장점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교통망까지 전술에 포함시킨 거였어요.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강북으로 병력 이동 중입니다. 작전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물었죠.
민간 교통망도 우리 전술의 일부입니다. 적군은 예상하지 못하죠. 최 대령이 설명했어요. 심지어 날씨 예보까지 활용했습니다. 3시간 후 안개가 걷힌다는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그 시점에 맞춰 총공격을 준비한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계산해 넣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완승이었습니다. 제가 적용한 표준 교리는 한국군 앞에서 무력했어요. 지형, 기후, 인프라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술 앞에서는 매뉴얼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최 대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군 교리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싸워야 하니까요. 그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 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지도 위의 숫자와 도표로만 판단해왔을 뿐입니다. 용산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미군이 떠나면 한국이 무너질까요? 오늘 본 것만으로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방식을 완성해놓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강원도 산악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군의 실제 훈련에 동참하기로 했거든요. 최현수 대령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라고 권했기 때문이죠. 새벽 5시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40kg 군장을 메고 30km 행군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펜타곤에서 책상 업무만 하던 제게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박성훈 상사가 안전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코스는 까다롭습니다.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위험하면 즉시 신호 보내고요. 함께 훈련받는 병사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재민, 장도현, 윤서구.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형 괜찮으시겠어요? 이 코스 만만하지 않은데. 이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미군에서도 훈련 많이 받았으니까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산악지형은 제가 경험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가파른 경사에 미끄러운 바위,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변화까지. 모든 게 변수였습니다. 첫 5km까지는 그럭저럭 버텼어요. 하지만 중턱에 이르자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길이 미끄러워져서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발을 헛디뎠어요. 젖은 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비탈길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나무에 걸려 멈췄지만 발목을 심하게 삐었죠.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이재민이 번개처럼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발목을 삔 것 같아요. 제가 신음했죠. 이재민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군장에서 응급키트를 꺼내더니 능숙하게 발목을 감쌌어요. 장도현과 윤서구도 뛰어와서 제 군장을 나눠들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천천히 가요. 장도현이 말했어요. 박성훈 상사도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헬기 호출해야겠나요? 아니에요.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억지로 일어서려 했죠. 그런데 박 상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무리하다가 더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군에서는 끝까지 버티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쟤는 중간 지점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병사들이 번갈아가며 제 옆에 남아있어줬습니다.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였죠. 괜찮으시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윤서구가 말했어요. 미국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넓은 땅, 다양한 문화, 자유로운 분위기 같은 것들 말이죠.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 오셨어요? 이재민이 물었습니다. 일 때문이에요. 한국군의 역량을 파악하러 왔거든요. 솔직하게 대답했죠. 어떠세요? 우리가 잘하고 있나요? 장도현이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생각해보니 놀라운 일들 뿐이었거든요. 특히 지금 이 순간 다친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봤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헬기로 하산했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한국군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개인의 영웅주의보다는 집단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문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넷째 날,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철수론을 검토하려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거든요. 과연 미군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여기 남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조나단 브릭스 상사였습니다. 주한미군 15년차 베테랑이었죠. 그에게는 한국인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나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정말 고민될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제가 물었죠. 여기 교육 시스템이 미국보다 낫습니다. 조나단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제 큰아들이 한국 학교 다니는데 수학이나 과학 수준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게다가 안전하고요. 그의 아내 김미영 씨도 동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 걱정 때문에 학교 보내기가 무서웠어요.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죠. 두 번째로 만난 안토니오 베가 중사는 10년 차였습니다. 그 역시 한국에서의 삶을 찬양했어요. 의료 서비스가 정말 좋습니다. 안토니오가 말했어요. 작년에 아내가 수술받을 때 미국 같았으면 수십만 달러 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보험으로 거의 해결됐어요. 언어 문제는 없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들 도와주려고 해요. 안토니오가 웃으며 대답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조나단의 딸 소피아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미국 아빠와 한국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국으로 이사 가면 어떡해요?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거예요?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나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최대한 여기 있을 수 있게 노력할게. 기지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군들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편리함이었어요. 새벽에 뭔가 필요하면 편의점에 가면 돼요. 24시간 열려 있거든요.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정말 좋아요. 어디든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다른 병사가 덧붙였죠. 한국 치킨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병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모두들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어요. 제2의 고향이 된 거죠. 오후에는 군인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부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아이 혼자 학원 보내도 걱정 없어요. 한 부인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병원에 가면 기다리는 시간도 짧고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해요. 다른 부인이 덧붙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정말 잘해줘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었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세 번째 부인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조나단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미국과 한국 중에 어디가 살기 좋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죠. 조나단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낫습니다. 아이들 교육, 안전, 의료, 편의성 모든 면에서 그래요.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정말 고민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군들조차 한국에서의 삶을 더 선호한다면 철수론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이들에게 한국은 이미 꿈의 땅, 코리안 드림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한국의 행정 효율성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공서 일 하나 처리하려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당연했거든요. 한국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강남구청의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놀랐어요. 안내원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더군요. 어떤 업무 보러 오셨나요? 안내원이 물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이요. 제가 답했죠. 3층 민원실로 가세요. 대기번호표 뽑으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3층에 올라가니 깨끗하고 현대적인 민원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기번호를 뽑고 앉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미국 같았으면 긴 줄이 있을 텐데 말이죠. 5분 후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고로 가니 김민지 주무관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줬어요. 서류는 다 준비해 오셨나요? 김 주무관이 물었습니다. 준비해간 서류를 건네자 빠르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여권, 체류 자격 증명서, 사진까지 모든 걸 체크했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처리해드릴게요. 김 주무관이 말했습니다. 컴퓨터로 뭔가를 입력하고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오고 사진을 붙이는 과정이 순식간에 진행됐어요.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15분 걸렸네요. 김 주무관이 외국인 등록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벌써요? 제가 깜짝 놀라 물었죠. 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빨라요. 미국에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김 주무관이 반대로 궁금해했어요. 보통 몇 주에서 몇 개월 걸려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김 주무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여기서는 당일 발급이 기본이에요. 구청을 나오면서 감탄했습니다. 15분 만에 모든 게 끝나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온 창업가 벤자민 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속도가 정말 빨라요. 벤자민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미국에서 6개월 걸릴 일을 여기서는 2주 만에 해결해요. 회사 설립부터 은행 계좌 개설, 사무실 임대까지 모든 게 빠르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할 때요. 미국에서는 서류만 몇 달 걸리는데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돼요. 결과도 빨리 나오고요. 벤자민이 설명했어요. 그의 사무실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강남역 근처 코워킹 스페이스였는데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초고속 인터넷은 기본이고 회의실부터 휴게 공간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임대료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죠. 실리콘밸리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런데 시설은 오히려 더 좋아요. 벤자민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교통도 편하고 직원들 출퇴근이 쉬워서 좋아해요. 벤자민의 직원 중에는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한국에서의 업무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했어요. 의료보험 혜택이 정말 좋아요. 미국인 개발자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야근할 때 택시비 지원도 있고 편의점에서 뭐든 살 수 있어서 편해요. 한국인 디자이너 박민수 씨가 덧붙였죠. 저녁에는 벤자민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강남역 주변 맛집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벤자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없어요. 여기서 사업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정부 지원도 많고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무엇보다 일 처리 속도가 빨라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도 한국을 좋아해요. 아이 교육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학원들도 많고 안전하고요. 벤자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계속 한국에 있을 계획인가요? 네, 회사가 성장하면 본사를 한국으로 옮길 생각도 있어요. 아시아 진출 거점으로는 최적이거든요. 벤자민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5분 만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행정 효율성, 창업가들이 극찬하는 사업 환경, 미국보다 나은 인프라와 서비스들. 이런 나라가 과연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미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벤자민 같은 창업가들에게는 한국이 꿈의 땅이 되어 있었어요. 펜타곤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통계와 수치로만 가득한 보고서들이었죠.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 숫자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효율성에 있는 것 같았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 외국인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포용력,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6째 날 한국의 민방위 훈련을 참관하게 됐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과연 어떤 수준일지 궁금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전 국민 대상 훈련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 2시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민방위 훈련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저는 시청 앞 광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3분 만에 도로에서 모든 차량이 사라졌어요. 운전자들이 재빠르게 차를 세우고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마치 연습된 듯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훈련인가요? 제가 옆에 있던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네, 매월 하는 거예요. 익숙해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시민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지하철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하고 역무원들은 안내방송을 계속했어요. 패닉 상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 경보가 울린 거죠. 훈련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한순간 긴장감이 확 올라왔어요. 제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더욱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실제 상황인가요? 제가 시청 관계자에게 물었죠. 확인 중입니다. 일단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자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10분 후 오경보로 판명됐습니다. 하지만 그 10분 동안 본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시민들도 공무원들도 모두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실제 상황과 훈련 사이에 차이가 없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국정원에서 특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시 대응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죠. 우리나라는 500만 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유사시 48시간 내에 전 국민 대피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48시간이면 가능한가요? 제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십 번의 모의 훈련으로 검증했습니다. 지하 대피소만 해도 전 국민을 수용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화면에 나온 자료들이 압권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유사시 대피소 역할을 한다는 것, 전국 곳곳에 비축된 비상물자들, 48시간 내 전 국민 대피 시나리오까지. 모든 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미국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담당자가 반대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이 정도 규모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은 없습니다. 브리핑 후 실제 지하 대피소를 견학했습니다. 을지로 지하상가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잘 갖춰져 있었어요. 여기에 3만 명이 일주일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비상식량, 의료용품, 통신 장비까지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있었어요. 정말 일주일간 버틸 수 있나요? 제가 물었죠. 충분합니다. 전국에 이런 시설이 수천 개 있어요. 안내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녁에는 예비군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들의 이야기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매년 훈련받습니다. 예비군 대대장이 말했어요. 유사시 6시간 내에 부대 집결이 가능해요. 정말 6시간이면 가능한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휴대폰으로 소집 문자가 오면 바로 모이거든요. 직장에서도 예비군 훈련은 무조건 보내줘요. 다른 간부가 덧붙였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니까요. 예비군 중대장의 진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은 의무감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 국민이 하나의 거대한 군대 같았습니다. 3분 만에 도로를 비우는 시민들, 500만 예비군, 48시간 전 국민 대피 시스템. 이런 나라를 과연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미군이 없어도 충분히 자신들을 지킬 수 있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미군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째 날 국방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외교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한지수 연구원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현재 우리나라 무기 자급률은 70%입니다. 10년 전 30%에서 급속히 향상됐죠. 어떤 분야에서 자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K2 전차 KF-21 전투기, 천공 미사일 방어체계 등 주요 무기는 모두 국산화했어요. 핵심 부품까지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의 자신 있는 설명이었어요. 화면에 나온 자료가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국 10위권에 들어있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R&D 투자예요. 국방비의 15%를 연구개발에 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미국이 무기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일부 첨단 부품은 영향받겠지만 기본 방어 능력에는 문제 없어요. 대체제 개발을 완료했거든요.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오후에는 서울대 이경민 교수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기본 원칙은 균형 외교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미국과는 안보동맹, 중국과는 경제협력, 유럽과는 기술협력을 해요. 한쪽에만 올인하지 않습니다. 명쾌한 설명이었어요. 그의 연구실 벽 세계 지도에는 한국 중심으로 여러 나라와의 관계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의 7번째, 중국의 3번째 교역 상대국이에요. 이런 위치는 세계에서 유일하죠. 그런 위치가 위험하지 않나요? 오히려 강점이에요. 양쪽 모두 우리를 필요로 하거든요. 완전히 적대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녁 식사에서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군이 철수하면 정말 문제 없을까요?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한지수 연구원이 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일부 공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독립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이경민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미군 의존도를 줄이면 외교적 자율성이 커져요. 중국과의 관계도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떤 관계가 이상적일까요? 평등한 동반자 관계요.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의존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70% 무기 자급률,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 균형 외교를 통한 전략적 자율성을 가진 중견국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3주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려야 했어요.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해설사 오준석 씨가 설명했어요. 6.25 전쟁 때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막학교, 동굴학교까지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6.25 참전 용사 정우철 할아버지와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도와줘서 고마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이 의미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한국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세요? 꿈만 같아요. 그때 죽어간 전우들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후 펜타곤 화상회의에서 헤인즈 안보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파트너입니다. 철수는 전략적 손실이 될 거예요.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3주간 경험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놀라운 행정 효율성, 세계 최고 IT 인프라, 미군들조차 선호하는 생활환경, 균형 잡힌 외교 전략까지. 한국은 이미 우리 보호받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평등한 파트너가 되어 있어요. 일주일 후 펜타곤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파트너, 철수는 전략적 손실이라는 결론이었어요. 주한미군 철수로는 폐기됐습니다. 저에게는 새 임무가 주어졌어요. 주한미군 부사령관으로 복귀해서 평등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5년 후 군에서 은퇴하고 한국방산기업 자문역을 맡았어요. 지금은 서울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며 자라고 있어요. 왜 한국에 남았나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이 저를 선택했거든요.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했지만 3주간의 경험이 모든 걸 바꿨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이 제 고향이 됐거든요. 한강을 바라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다친 날 도와준 이재민 병사, 친절했던 김민지 주무관, 진심으로 조언해준 최현수 대령.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거라고 믿어요. 미국에서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유행해요. 저도 그 꿈을 이룬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작지만 강하고 빠르지만 섬세하고 현대적이지만 전통을 잃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와 함께한다는 건 미국에게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저를 선택해줬듯이 저도 한국을 선택했어요. 이게 바로 21세기형 동맹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 말이에요.